27 그리고 이영수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1506년 9월 2일 새벽 붕이 뒤집혔습니다. 횃불이 흔들리고 칼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사람이 끌려가고 비명이 섞인 소리가 궁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조선의 10번째 왕 연산군은 그날 밤 폐위됩니다. 왕이 끌려나가는 밤이었습니다. 안정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우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세상이 모두 바뀐 겁니다. 봉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하룻밤 사이에 어제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정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록수였습니다. 산상군이 가장 중요하던 여인, 동안에서 왕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던 여인입니다. 관정군은 장록수를 군기시 앞마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녀는 참수당하고 시신은 저자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연산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에 가장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장록수의 죽음은 철영인 동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안 어딘가에 4살짜리 아이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끌려나가고 어머니가 참형당하는 밤 어린 오빠들이 줄줄이 유배를 당합니다. 4살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변이 소란스럽고 익숙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옮겨졌겠죠. 어린 형수는 울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을까요? 기록은 그 밤이 여자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연산군과 장록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날 밤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산군의 어린아들 넷은 전부 죽었습니다. 큰딸 희신공주는 강제로 이혼당했습니다. 강록수는 목이 잘렸습니다. 연산군이 총애하던 사람들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둘째 딸은 죽은 명단에도 없고 살린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냥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3년 뒤 이름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이 왕실 문서 안에서 다시 불립니다. 그것도 비밀 혼인이 발각되는 사건과 함께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 이름은 완전히 지워지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반정의 칼이 닿지 않은 이름 하나를 따라갑니다. 연산군의 딸 이영수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후궁을 열어드린다 2번. 정체에 힘쓴다 2번. 댓글로 본인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역사 속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전 그날 밤 이용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 연산군의 폐위와 죽음입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끌어내려져 교동도로 유게됩니다. 강화도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섬, 조선이 위험한 임무를 가둘 때 자주 쓰던 장소였습니다. 섬이니까 도망치기 어렵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기 쉽습니다. 도착한 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수라상도 없고 내도 없고 호의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남자가 서안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먼저 도착합니다. 2달 뒤 150년 11월 연산군은 교동도에서 죽습니다. 나이 30의 연산군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바람이었는지 천장이었는지 비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공식적으로 병사입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기록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유배지의 환경이 어땠는지 누구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 기록은 그 부분을 비워둡니다. 이영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을까요? 4살짜리에게 누군가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전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오빠들 전원 사사입니다. 연산군에게는 아들이 넷이었습니다. 8살 폐세자 이황, 5살 창녕대군 이성, 4살 양평군 이인, 3살 이돈수. 새로 즉위한 중종은 처음의 주저였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리 폐주의 아들이라 해도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하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논리는 단숨했습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자라면 달라집니다. 둘만 세력이 아이들을 깃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왕자는 아무리 어려도 그 자체로 먼 분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를 부릅니다. 3살짜리가 10살이 되면 이름이 불릴 수 있고 20살이 되면 세력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이 신하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유배지로 보내졌다가 하나씩 사사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폐세자 이왕이 먼저 나머지가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어린 이돈수는 3살이었습니다. 3살입니다.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둘 수 없다는 결론이 조정회의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반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영수와 나이가 같은 앙평군 2인돈의 살이었습니다. 같은 내 살인데 오빠는 죽었고 여동생은 살았습니다. 아들이었느냐 딸이었느냐 그 차이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언니 희신공주의 강재훈입니다. 희신공주는 연산군의 큰딸이었습니다. 반정전 11살에 부문경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왕이 바뀐 날 구문경이 아버지 구수영이 움직입니다. 불수엄은 반정공신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옛 세상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그 흔적 중 가장 분명한 것이 자기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폐주의 딸이 며느리로 앉아있는 한이 집안은 세질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부수영은 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킵니다. 공주의 직첩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며느리를 지켜주는 대신 잘라낸 겁니다. 자기 집안의 생존을 위해서요. 시신공주는 아직 12살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시집간 지 1년 담짓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남편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곧 죽고 어머니 쪽 친정은 기대 형편이 못됩니다. 궁에서도 더 이상 공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직첩이 해소되었으니까요. 공주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12살도 안 된 아이가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름도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쪽의 기록은 남고 버려지는 쪽의 기록은 사라지는 겁니다. 조선의 기록이 늘 그랬습니다. 이것이 반정당의 그 직후 2달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니는 참명,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사망, 오빠 넷은 사사, 언니는 강제 이혼. 내 4살짜리 이영수의 세상에서 가족이 전부 사라지는데 채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넷은 전부 죽었는데 이 아이 목록에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고 유배를 가지도 않았고 강제원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4살이었으니까요. 앙의를 이을 수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챙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살리겠다는 의지도 죽이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남겨진 겁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처분입니다.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어떤 아이였는지를요. 안정이 전 궁안에서 이영수는 그냥 조용히 자라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영수는 런산군이 유난히 아꼈던 아이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이용수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일입니다. 궁에서 애관이 불려와 치료를 맡았습니다. 앙실아이가 아프면 애관이 오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차도를 보이자 연산군이 직접 움직입니다. 치료를 맡은 애관에 풍계를 올려줍니다. 충질시킨 겁니다. 딸의 피부병을 잘 고쳤다고. 여기에 은대까지 하사합니다. 은대는 은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으로 관리의 풍계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함부로 내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의관 입장에서는 경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의관에게 상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왕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궁에 보여준 사건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움직이면 궁 안에 모든 사람이 압니다.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천년두를 알았을 때는 더합니다. 천년두는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병조 하나였습니다. 앙자와 앙녀가 천연도로 목숨을 잃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앙이 가장 아끼는 아이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의관들이 달라붙었고 동료들은 밤을 새우고 연산군은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왔습니다. 도구가 올라오자 연산군은 쌀신석과 말 한 피를 데립니다. 쌀신석이 어느 정도냐면 조선시대 가정이 1년 먹고 사는데 쌀서너석이면 되었습니다. 신석이면 일반 가정 15집이 1년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입니다. 4살도 안 된 아이의 병이 나왔다고 원이 이 정도를 내린 겁니다. 말 한 패까지 함께요. 단순히 기뻐서 내린 상이 아닙니다. 궁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앙이 직접 챙기는 아이다. 전담 벌감도 붙어 있었습니다. 벌감은 궁에서 앙실 사람의 시중을 드는 만원입니다. 이 벌감의 존재가 기록에 남은 이유는 좀 엉뚱합니다. 영수아기의 벌감이 겨울에 수출을 받으러 갔다가 누군가와 마찰을 일으킨 겁니다. 수출 더 달라고 했는지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가져가려 했는지 봉안에서 숫 하나 때문에 벌어진 작은 분쟁이죠. 하지만 이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숫 하나를 받으러 가는 일까지 기록에 남을 정도로 이 아이의 주변이 궁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에서는 이 아이를 영수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기씨라는 호칭은 앙의 자녀에게 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실록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궁녀도 내관도의 이름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정수아기라 하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피부병이 나으면 애관이 승진하는 아이, 선녀두가 나으면 싸려 신석이 내려오고 전단 벌감이부터 쑥까지 챙기는 아이, 궁 안에서 영수아기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 앙의 시선 한가운데 있던 아이였습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반정이 전에 이영수가 이름 없이 조용히 자란 아이였다면 반정 이후에도 조용히 잊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의관 승진쌀 54 말한필 은대 전단별감이 흔적이 전부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정 이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폐주가 아끼던 아이라는 기억은 새 질서 아래에서 감시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의 증거가 감시의 이유로 뒤집힌 겁니다. 연산군이 덜 아꼈다면 이 이름은 더 쉽게 흐려졌겠죠. 하지만 너무 아꼈기 때문에 이 이름은 흐려지지 못합니다. 사랑이 아이를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랑이 아이를 더 오래 붙잡히게 만든 겁니다. 궁 안에서 영수아기를 부르던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열감은 더 이상 수러 다니지 않았고 경이나도 왕이 상을 데리는 일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이 끊입니다. 완전히요. 1506년 반정 이후의 이름은 실록에서 사라집니다. 밭이 나타나는 것은 1517년 11년 뒤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15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 손에서 자랐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잠을 잤는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었는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궁에서 영수아기라 부리며 벌감이 붙어있던 아이입니다. 병이 나오면 엉이 쌀신석을 데리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하루아침에 궁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끌려갔고 오빠들은 붙잡혀갔고 언니는 쫓겨났습니다. 어제까지 자기를 돌보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태어나서 궁 안에서만 자란 아이입니다. 궁 밖 거리의 소리도 냄새도 처음이었겠죠. 동에서 먹던 음식과 궁 밖에서 먹는 음식은 달랐을 것이고 궁에서 자던 방과 궁 밖에서 자는 방은 달랐습니다. 4살짜리가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부수영의 집에서 양육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도수영은 반정공신족 인물이면서 동시에 희신공주의 시아버지 언니를 강제이시킨 바로 그 사람이죠. 언니는 내쫓이 동생을 맡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영수는 자기 언니를 쫓아낸 바로 그 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살자리가 혼자 살 수는 없으니 누군가의 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손이 왕실과 완전히 무관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됩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어느 집에서 밥을 먹고 어느 방에서 잠을 자고 어느 마당에서 놀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집이 어디였든 데려다 기르는 아이였습니다. 왕의 딸이지만 왕의 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호의로 살아가지만 그 호의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아이. 8살쯤 되면 주변 아이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겠죠. 10살이 넘으면 애 다른지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것, 그 왕이 쫓겨났다는 것, 어머니가 참명당했다는 것, 오빠들이 죽었다는 것,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아이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말해 주었을까요? 돌보던 사람이 직접 말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바깥에서 흘러 들어온 말을 우연히 들었을까요? 그날 이후의 아이는 자기 이름이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이영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의 이름을 같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동에서 영수아기를 불리던 시절의 자기와 지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이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처지의 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암금입니다. 원상군의 또 다른 딸인데 어머니가 장록수가 아닌 다른 후궁이었습니다. 이암금도 반정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1517년에야 다시 나타납니다. 두 아이가 같은 해 같은 문서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앙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을 정리했다는 뜻이고 두 아이는 그곳에서 함께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용계 이암금은 유일하게 자기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둘 다 폐주의 딸이고 궁에서 쫓겨났고 다 기록에서 지워진 아이였으니까요. 11년 동안 조선은이 아이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분류되었다는 뜻입니다.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산 사람의 목록에 올라있지 않은 계절이 11번 바뀌는 동안 아이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4살이던 아이가 시붓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얼굴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졌겠죠. 동에서 영수아기라 불리던 그 아이의 흔적은 이 소녀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소녀를 영수아기라 부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11년에 침묵이 갑자기 깨집니다. 기록이 다시 움직입니다. 중종 12년 1517년 9월 1일 예조가 아래고 정부가 청하합니다. 이영수에게 집 한 채 노비열 5전지 5개를 내리고 터널에 올리자고 합니다. 왕이 허락합니다. 문장으로만 보면 아주 짧습니다. 관청이 보고하고 왕이 허락하고 끝입니다. 감정이 없는 행정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이영수의 인생을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10일 동안 한 줄도 없던 이름이 갑자기 왕실 문서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가 이영수를 찾아왔을 겁니다. 반원이었겠죠. 반가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만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이들은 겁니다. 열애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하필이 시점이었을까요? 기록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정정 직후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폐주의 자녀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 질서가 안정된 뒤에라 비로소 남겨진 이름들을 처리하 묘류가 생겼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추측입니다. 분명한 것은 11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두었다가 이 시점에 문서를 움직였다는 사실뿐입니다. 같은 문서에서 이암금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이암금에게도 집 한 채 노비열 5, 전지 5걸수티 같습니다. 조선이 두 사람을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암금의 기록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습니다. 이영수의 기록에는 붙습니다. 태주가 아끼던 장록수에게서 태어난 딸이라고요. 이 차이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이암금은 그냥 폐주의 딸이었고 폐주가 아끼던 장녹수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꼬리표가 달라진 겁니다. 전지 5개는 대략 15,000평입니다. 몹이 15이면 살림을 꾸리고 농사를 짓고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는 확실한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복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앙의 딸에게 본래 따라붙어야 할 것은 궁의 보호와 혈통의 권위였습니다. 옹주로 채되고 적절한 혼처가 정해지고 앙실의 일원으로 대우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이영수에게 돌아온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궁 바깥에서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의 형식이었습니다. 조선은 이영수에게 집과 먹고 살기반을 주고 계보문서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옆에는 반드시 출생이 함께 적혔습니다. 누구의 딸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 삶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분명히 표시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허락한다.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리에 다시 넣어둔 것에 가깝습니다. 선원록이 특히 그렇습니다. 선원록은 앙실의 피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누구에게서 의목을 가다듬음 태어났는지를 왕실이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이영수 입장에서 이름이 돌아온 순간은 과거도 함께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돌아온 것이 이용이었을까요? 잊힐 수 있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결정을 내린 왕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즉위 당일 자기 아내 단경왕후 신씨를 폐비해야 했습니다. 단경왕후의 아버지 신수근이 반정에 반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왕이 된 첫날 아내를 군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겁니다. 반정의 칼은 폐주의 가족만 뵌 게 아닙니다. 세왕의 가족도 뵀습니다. 방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가 움직인 뒤영수의 앞에는 새로운 문제가 도입니다. 바로 혼인입니다. 1517년에 이영수는 15살이었습니다. 27까지 12년이 남았습니다. 22년이 이영수에게 남은 기록의 거의 전부입니다. 조선왕실 여성의 혼인은 보통 16에서 20살이에 정해집니다. 이영수도 그 나이 안에 혼처가 정해져야 정상이었습니다. 16시 지나도 혼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영수는 27까지 혼인하지 못합니다. 15부터 27까지 12년입니다. 나설 수 있는 집안이 있었을까요? 앙실에서 재산을 받았다 해도 사위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영수와 혼인하면 그 집안은 폐주의 인척이 됩니다. 농록수의 사위가 됩니다. 출세를 꿈꾸는 남방 가문이라면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권력이 중심에 있는 가문이라면 더더욱여 이영수의 옆에 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조선에서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가문의 일이었습니다. 시집 보내는 것도 아들에게 며느리를 드리는 것도 가문의 미래가 걸린 정이었습니다. 그 계정에서 폐주의 딸을, 그것도 장녹수의 딸을 선택한다는 건 자기 미래의 폐주의 그림자를 씌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선이 이영수에게 집과 노비와 토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 옆에 서람은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생존의 형식은 주었지만 삶의 내용은 채워주지 않은 겁니다. 집은 있는데 함께살이 없는 삶입니다. 이름은 돌아왔는데 그 이름을 함께 부를 사람이 없는 삶입니다. 15세의 재산을 받은 날부터 27배 스스로 움직인 날까지 22년 동안 이영수의 하루가 어땠는지 기록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일어나면 노비들이 살림을 꾸리고 있었겠죠. 마당이 있었을 것이고 방이 있었을 것이고 부엌에서 밥 지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집의 형태는 갖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영수의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지만 사람이 찾는 집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이 넘어가면 주변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대부분 혼인을 마친 뒤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시댁에서 자리를 잡고 가문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수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1529년 6월 1일 기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유영수가 서자 고난과 몰래 혼인난 사실이 발각된 겁니다. 고난은 랑반 가문의 적자가 아니라 서자였습니다. 조선에서 서자는 과거에도 관직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앙반 사회의 주류에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내의 상대로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혼인은 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수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좁았습니다. 서자권은 어쩌면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주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본인도 적자가 아니어서 주류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 이일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였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조선 사회의 바깥쪽에서 있었으니까요. 이 혼인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앙실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조용히 예를 올렸거나 아예 예식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27회를 기다린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앙실의 허락을 받지 않은 혼인이었으니까요. 허락을 구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자와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앙실 체면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방했겠죠. 그래서 몰래 한 겁니다. 이영수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혼인을 주선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래도 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끝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보라보머니 사람의 인생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헤어난 것도 동에서 쫓겨난 것도 본인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11년 동안 어디에서 자랐는지도 스스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자리부터 다시 불린 방식까지 중요한 갈림길마다 언제나 남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 스스로 움직였더니 비밀은 지켜지지 못합니다. 소문이었을 수도 있고 밀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관청까지 닿은 겁니다. 이영수가 그 소식을 언제 알았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나타난 날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날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이 즉시 움직입니다. 사원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비밀. 혼인은 사원부가 나설 만큼 큰 사안으로 다루어진 겁니다. 혼인을 주선한 세 사람 개수, 이성, 이대동이 특정됩니다. 이 세 사람이 형장에 올라 춘문을 받습니다. 주선자뿐 아니라 혼인에 관여한 사람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애 위험을 감수하고 혼인을 주선했을까요? 이영수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원한 쪽에서 부탁을 받았을까요? 혹은 이영수가 직접 부탁한 것이었을까요? 기록은 동기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도묘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위험을 알면서도 주선했다는 사실, 그리고 발각된 뒤 형장에서 군장을 맞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27회를 기다려서 내린 선택이 하루 만에 부서지는 겁니다. 앙실이 준 집에서 살고 앙실이 준 노비를 부리고 앙실이 올린 계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왕실의 허락 없이 누군가와 살기로 한 겁니다. 재산은 허락했지만 삶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의 유일한 결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529년 이후 이영수의 기록은 완전히 끊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묻었는지 모릅니다. 고난과의 혼인이 유지되었는지도 무효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았는지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모릅니다. 조선왕실의 여성이라면 무덤의 위치가 기록에 남는 것이 보통인데 이영수에게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조건도 치유도 없었습니다. 후대의 왕이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 명예를 되돌려 준 기록도 없습니다. 기록이 남긴 마지막 장면이 비밀 혼인의 발각과 처벌이라는 사실이 오해 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조선이 마지막으로 적은 말이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일이 부서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침묵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순이 아니라 돌이 남긴 기록입니다. 군방에 관해 태지석과 태양아리가 보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용수가 태어났을 때 앙실은 관례대로 태를 항아리에 담아 태실에 동안했습니다. 태줄과 태반을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넣고 영당자리를 골라 땅에 묻습니다. 건강과 복을 빌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앙은 앙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습니다. 이영수의 태실은 남양주시 진저부 내강리에 있었습니다. 풍수를 보아른 자리였습니다. 산이 감싸고 물이 흐르는 곳, 아이가 태어난 기쁨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원이 그 자리에 담겨 대자 속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앙녀렁수, 그리고 연산군 8년 1502년 11월 12일에 태어났다는 날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새지석은 돌로 만든 작은 비석입니다. 태양아리와 함께 땅속에 묻어두는 물건 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이 돌을 파내면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돌이 땅속에 묻힌 날 연산군은 아직 앙이었습니다. 봉에서는 새로 태어난 앙녀를 위해 명당을 고르고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돌 위에 새겨진 앙녀영수라는 내자에는 앙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아이의 앞날이 밝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그 기원은 내 뒤에 부서집니다. 오래 새긴 축복은 남았는데 축복을 건넨 사람들은 전부 사라진 겁니다. 1929년 5월 일제가 전국의 태시를 일과 정리하면서 이 태시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왕실의 태시를 전국 각지에서 파내어 한 곳에 모은 겁니다. 이후 태지석과 태양아리는 국립고음박물관으로 옮겨져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정의 칼도 11년에 치묵도 왕실문서에 제오명도 그 뒤에 안전하 치묵도의 항아리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기록에서 흐려지고 혼인이 처벌로 끝나고 삶의 끝이 치묵으로 닫힌 뒤에도 태어났다는 사실만큼은 돌에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500년이 넘었습니다. 앙녀영수라는 내 글자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돌이 이영수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영수를 가장 오래 가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정의 칼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요? 얼란의 침묵이었을까요? 12년 동안 아무도나 서지 않은 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결정을 부순 그 처벌이었을까요? 그게 이영수의 27회입니다.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붙들린 사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조선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름 남겨주세요. 온갖 실로다파의 저 비밀스러운 역사를 쑥쑥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